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고 부자로 일론 머스크를 떠올리지만 중국의 최고 부자를 묻는다면 대부분이 잘못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또는 한국 국내에서도 여전히 마윈이 최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부의 구조가 이미 크게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과 IT 산업이 중국 부자들의 핵심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새로운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대기업 헝다가 몰락하면서 부동산 업계 부자들의 자산이 크게 줄었고 IT 산업 역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신부자 랭킹 500에서는 한 인물이 4년 연속으로 중국 최고 부자 자리를 차지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리베어입니다. 오늘은 이 랭킹 뒤에 숨겨진 비밀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며 중국 최고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왕웨이는 흔히 택배왕으로 불리는 그는 중국 최대 물류기업 순펑홀딩스의 창립자입니다. 올해 55세인 그는 최근 발표된 부자 랭킹에서 18위에 올랐으며 자산 규모는 953.3억 위안에 달합니다. 누군가는 상위 10위에도 못 들었는데 논할 가치가 있냐고 물을 수 있지만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순펑은 상위 50대 기업 중 유일하게 물류산업을 이끄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웨이의 인생은 그 자체로 전설적입니다. 왕웨이는 1970년 상하이에서 태어나 광둥성 순더에서 성장했습니다. 7살 때 부모와 함께 홍콩으로 이주했으며 1993년 당시 23세인 그는 부모에게서 빌린 10만 위안으로 광둥성 순더에서 순펑수인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그는 직원 6명과 함께 택배를 직접 나르는 기사 중 한 명이었는데 현재 순펑은 16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87대의 물류 항공기를 보유한 거대 물류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왕웨이는 여전히 중국에서 가장 조용히 지내는 부자 중 한 명으로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고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심지어 마윈조차도 그와 만날 약속을 잡지 못할 정도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마윈은 2번이나 왕웨이와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모두 정중히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벤처 캐피털과 사모펀드 역시 왕웨이와의 만남을 위해 거액을 제시했지만 그는 여전히 신비로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신비한 이미지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리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4월 한 순펑 택배 기사가 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 중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차량 운전자는 택배 기사를 폭행했으며 이 사건은 네티즌들에 의해 촬영되어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왕웨이는 이 사건을 접한 후 이 사건을 끝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순펑의 CEO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차량 운전자는 폭행 혐의로 구금되었으며 왕웨이의 이러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17년 순펑홀딩스는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폭행 피해를 입었던 택배기사가 상장식에서 왕웨이 옆에 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2020년에는 왕웨이가 5억 위안을 들여 직원 16만 명에게 각각 888위안을 지급했으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순펑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순펑은 물류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벤처 캐피털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왕웨이는 핀두어더의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왕웨이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물류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순펑이 물류를 넘어 금융, 산업 클러스터,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치닝린과 그의 아내 채닝은 허난우엔 그룹의 창립자로 1000억 돼지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자산 규모는 1229.5억 위안에 달합니다. 허난우엔 그룹은 500대 부자 랭킹에서 상위 100개 기업 중 유일하게 가축 및 가금류 양식 산업에 속한 기업입니다. 치닝린은 1965년 허난성 남양시 내이샹현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할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허난대학에 보장 입학할 기회를 얻었으나 스스로 허난농업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꿈은 돼지를 키우는 것이었고 처음에는 22마리의 돼지로 시작해 지금은 모건그룹의 시가총액이 2,300억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리딩저 잡지의 2014년 5월 기사에 따르면 치닝린의 돼지 사육 방식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사육장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컴퓨터를 통해 돼지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고 돼지들은 치닝린이 직접 배합한 사료를 먹으며 하루에 약 1kg씩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는 돼지 사육 과정에서 격리와 방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새끼 돼지가 태어나면 어미 돼지와 즉시 격리하여 새끼 돼지의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 덕분에 돼지들의 건강과 생산성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3년 모건그룹은 총 6,382만 마리의 생돼지를 판매하며 이는 호주 인구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정성을 다하면 돼지를 키워도 최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인 왕젠리는 그의 아들 왕수충과 함께 중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왕젠리는 1954년 스촨성 창시에서 태어났으며 17년간 군 생활을 마친 후 1980년대 후반 창업 열풍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산업에 진출해 완다그룹을 설립했고 2013년과 2016년에 중국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창업 초기 그가 1억 위안이라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자 라는 말로 유명해진 것처럼 당시 중국에서는 1억 위안이 사업가들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꿈은 크게 꾸라고 있는 거다 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왕젠리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 바가 있죠. 왕젠린의 아들 왕스충은 여러 차례 미디어에 등장하며 그가 교제했던 여친들로 주목받아 국민 남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으며 연예계와 관련된 논란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며 최근에는 사생아 문제까지 논란이 되어 검색어 상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중국의 빠른 도시화에 발맞춰 부동산 산업도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젠린의 완다그룹과 쉬자인의 헝다그룹은 부동산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왕젠린은 주로 상업용 부동산을, 쉬자인은 주거용 부동산을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2017년은 중국 부동산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쉬자인의 자산이 급격히 늘어나며 우리는 세계 최대의 부동산 기업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이는 마지막 번영의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해 6월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완다그룹은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자 완다의 주식과 채권은 폭락했고 6천억 위안에 달하는 부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왕젠린의 자산은 크게 줄어들었고 완다그룹은 생존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2017년 7월 왕젠린은 637억 위안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는데 리청그룹의 수농비는 438억 위안으로 13개의 완다 문화 관광 도시를 인수했고 프리그룹은 199억 위안의 완다에 77개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이외에도 왕젠리는 해외 자산들을 과감히 정리했는데 스포츠 부문에서는 월드 아이론맨, 부동산 부문에서는 시카고 비스타 타워, AMC 영화관 체인 등의 자산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완다그룹은 이러한 매각을 통해 부채를 2,158억 위안으로 줄이며 부채 비율을 60%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후 왕젠리는 다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갔으며 2022년에는 상업용 부동산에 재투자하며 재기를 노렸습니다. 7억 위안을 투자해 허난 지역 부동산 1위 기업인 젠예그룹 산하 상업 프로젝트의 10년 운영권을 획득했으며 또한 여러 파트너와 함께 베이징 블루하버와 우커숭, 조잔 쇼핑센터의 운영권을 인수했습니다. 그의 자산은 다시 성장하며 랭킹 상위 10위권에 복귀했습니다. 정의취는 신에너지 분야에서 중국 버전의 일론 머스크로 불리며
자산 가치는 1676.2억 위안에 달합니다. 그가 창립한 CATL은 전 세계 동력 리튬 배터리 시장에서 7년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의 36.8%가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설립 후 단 6년 만에 세계 1위에 오른 다크호스 회사입니다. 정희취는 1968년 푸젠성 닝더시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뛰어난 성적으로 17세에 상하이 교통대학교에 입학해 선박공학을 전공하여 국영기업에 배치되었으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신에너지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1999년 그는 친구들과 함께 신에너지 기술 유한회사 ATL을 창립했는데 이 회사는 일본 TDK 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2011년 정희취는 고향 닝더로 돌아와 CATL을 창립 후 2012년 CATL은 첫 번째 대형 수주를 받게 되었는데 BMW는 CATL에게 그들의 전기차 모델인 지노로 12의 배터리 솔루션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인들은 생산 기준 요구 문서만 해도 무려 800페이지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CATL은 이 어려운 과제를 맡고 모든 난관을 극복해 2년 동안의 노력 끝에 성공적으로 BMW의 주문을 완수했습니다. BMW와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CATL은 빠르게 업계에서 입지를 다지며 위통, 베이징 자동차, 창안 자동차 등 여러 기업의 주문을 확보했습니다. 2018년에는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2020년 1월 말 일론 머스크는 CATL이 테슬라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파나소니크와 LG화학에 이어 세 번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정희취의 성공은 그의 도전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도박 정신병행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는데 친구들이 왜 열심히 하면 이긴다는 말을 걸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박은 두뇌를 사용하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그의 상업 제국이 도전과 전략적 사고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마윈과 마화텅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알리바바 창립자인 마윈과 텐센트 창립자인 마화텅은 한때 중국 최고 부자의 자리를 두고 오랫동안 경쟁했지만 현재는 각각 2,733억 위안과 2,121억 위안의 자산 가치로 휴른 리치리스트의 랭킹 5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TMT 산업에 속해 있으며 이는 전기통신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술형 기업을 의미합니다. 2020년 10월 24일 마윈은 상하이 와이탄 금융 정상회담에서 연설 중에 일련의 대담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중국 은행은 여전히 전당포 사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담보와 보증은 전당포일 뿐 감시와 보증은 다른 문제입니다. 감시는 당신의 발전을 지켜보는 것이고 보증은 문제가 있을 때만 개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관리 능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지만 감시 능력은 부족합니다.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고 어제의 방법으로 미래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주일 후인 11월 2일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회, 중국증권감독회, 국가외환관리국 등 4개의 규제기관이 마윈과 엔트그룹의 다른 두 고위 경영진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원래 확정되어 있던 엔트그룹의 상장 계획은 갑자기 중단되어 11월 6일 엔트그룹은 애주 IPO 청약 환불 절차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마윈은 거의 공공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마윈이 해외를 여행 중이라는 소문이 계속 돌았는데 마윈이 사라진 2년 넘는 시간 동안 외부에서는 지속적인 추측이 이어졌으며 이 사건은 일론 머스크의 관심까지 끌었습니다. Where is Jack Ma? Where is Jack? Do you know? No, I'm sure. 2023년 3월 27일 오랫동안 사라져 있던 마윈은 갑자기 항저우에 나타나 알리바바의 고위 경영진들과 함께 그가 설립한 윙구스쿨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카메라에 비친 마윈은 교육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7일 국가금융감독총국, 중국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회 등 3개의 주요 금융규제기관이 동시에 발표를 통해 엔트그룹과 그 산하 기관들에 대해
712억 3천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중앙은행은 알리페이를 실질적 통제자가 없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고, 그 이후로 중국 최대의 제3자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는 이제 더 이상 마윈의 소유가 아닙니다. 의기양양했던 마윈의 자산 가치는 3,021억 4천만 위안에 달했지만 이 1년의 소용돌이 끝에 현재 그의 자산 가치는 1,000억 위안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 여파 속에서 규제를 받은 것은 엔트그룹뿐만 아니라 텐센트, 바이두, 징둥, 바이트댄스, 메이투안, 디디 등 주요 인터넷 플랫폼들이 출시한 소비 금융 상품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텐센트 산하의 차이프 우퉁은 경고를 받았으며 불법 수입 5억 6,600만 위안을 몰수당하고 24억 2,700만 위안의 벌금을 물어냈습니다. 마화통의 자산 가치도 이에 따라 크게 줄어들었는데, 과거 최고 부자의 자리를 두고 오랫동안 경쟁했던 얼마, 즉 마윈과 마화통이 성씨가 같아 얼마라고 두 명의 마씨라는 뜻에서 얼마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이제 형제자매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는 속담처럼 재산이 줄어들어도 그들은 여전히 당당한 거물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TMT 산업에서 매우 눈에 띄는 분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올해 휴룬 리치 리스트에서 26위를 차지한 미하유, 6위를 차지한 네트이즈, 즉 왕이, 4위를 차지한 텐센트는 모두 게임 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텐센트의 2023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온라인 게임 사업 수익은 1,799억 위안에 달하며 전년 대비 5.4% 성장했습니다. 그중 글로벌 게임 시장의 수익은 텐센트 게임 총 수익의 30%를 차지하며 텐센트 게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네트이즈 왕이는 처음에는 포털 사이트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당당한 게임 거물로 성장했습니다. 2023년 네타이즈의 게임 사업 수익은 816억 위안에 달해 총 수익의 78.8%를 차지했습니다. 2002년 네트이즈가 따와시유를 출시한 이후 인터넷 거품 속에서 게임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한 후로 게임 사업은 네트이즈의 가장 강력한 현금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트이즈와 텐센트에 비해 미하유는 상당히 젊은 회사로 2011년에 설립되었지만 원신, 홍카이 등 폭발적인 게임을 통해 빠르게 게임 업계의 신예로 떠올랐습니다. 2023년 4월 허런 리포트에서 발표한 글로벌 40세 이하 자수성가 부자 랭킹에서 21명의 중국 기업가 중 4명이 게임 산업에서 나왔으며 그중 3명은 미하유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차이하오위, 류웨이, 알워위하오이고 한 명은 리리테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왕신권입니다. 얼마 전 게임 사이언스 스튜디오가 중국 3A 대작으로 불리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 블랙 신화 50을 출시했으며 이 게임은 단 하루 만에 405천만 부를 판매하며 전 세계 유료 게임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게임 산업은 놀라운 속도로 계속해서 많은 부자들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이밍이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바이트댄스의 창립자로 이제 막 40대 초반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자산 가치는 이미 3,402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 최대의 유니콘 기업 랭킹을 연속해서 차지했습니다. 2021년 바이트댄스는 최초로 2조 2,500억 위안의 평가 가치를 통해 세계 최대 유니콘 기업이 되었고, 당시 2위는 엔트그룹이었으며 그들의 평가 가치는 1조 위안이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란 설립 10년 이내에 평가 가치가 100억 달러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하며, 이는 한 국가나 지역의 혁신 생태계와 경제 발전 활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부 산업의 부정적인 소식이 다른 산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은 황정에 창립한 핀도도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되면서, 핀도도는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며 경제 불황과 소비 감소가 황정을 휴룬 리치 리스트 상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그는 4,248억 5천만 위안의 자산 가치로 2위에 올랐습니다. 핀도도는 2022년 9월 공동구매 플랫폼 테무를 출시하며
빠르게 유럽과 미국 시장을 휩쓸었고 여러 나라에서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핀도더는 설립 3년 만에 상장했으며 이후 시가총액 2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황정은 2020년 핀도더 CEO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1년 후 이사회 의장직에서도 물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주었습니다. 황정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채널의 지난 영상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듯이 그의 인맥과 능력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2024년 8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황정이 잠시 중국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올랐으나 18일 후 핀도더 주가가 급락하면서 다시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지만 황정은 최고 부자의 자리에 큰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의 성공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맥의 힘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와하하와 룽푸우산첸을 둘러싼 논란이 아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중산산이라는 이름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산산은 룽푸우산첸의 창립자로 올해 67세이며 이미 4년 연속으로 중국 최고 부자로 등극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지금 중국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54년 중산산은 저장성 항저우에서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부는 중공 주저우시의 첫 공산당 서기로서 정통한 관료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6년 홍보 업무를 하시던 부모님이 정치적 문제로 인해 온 가족이 고향인 주지라는 시골로 강제 하방되었는데 당시 종산사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후 가게를 돕기 위해 벽돌을 나르고 미장이로 일하며 많은 고생을 겪었습니다. 70년대 대학 입시가 재개된 후에도 몇 차례 시험을 봤지만 계속해서 낙방하다가 성인교육인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해 계속 공부를 이어갔고 1983년 시험에 합격해 저장일보사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80년대 말 중산사는 내면의 불안함을 품고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시드머니는 원단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1991년 중산사는 와하하의 하이난과 광시의 독점 대리점이 되었으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물건을 유통시키려는 시도로 인해 와하하의 회장인 중칭허우에게 대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후 그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첸도우후라는 호수에서 맑은 물을 발견하여 천연수를 생산하는 룽푸우산첸을 설립했습니다. 룽푸우산첸은 약간 달콤합니다. 우리는 물을 생산하지 않고 자연의 운반자일 뿐입니다. 라는 광고 문구로 전 중국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0년 룽푸우산첸은 정제수 생산을 중단하고 천연수만을 생산하며 성공을 이어갔습니다. 2020년 완타이바이오를 인수하여 제약 사업에도 진출한 그는 HPV 백신 싱커닝을 출시하며 중국 국내 백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산사는 왼손으로 물을 팔고 오른손으로 약을 팔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그의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24년 8월 중산사는 온라인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으나 중국의 국영방송사 인터뷰에서 이름을 알리는 일은 순탄치 않을 수 있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하늘은 언제나 맑아질 것입니다. 라며 담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테니엔차라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유명한 온라인 플랫폼에 따르면 중산사는 총 140여 개의 기업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중 90여 개는 존속 또는 영업 중인 상태입니다. 이들 중산사는 이미 거대한 자본 제국을 구축했습니다. 2024년 2월 25일 와하하 창립자 중칭허우의 사망은 사회각계에서 큰 추모를 불러일으켰고 룽푸우산첸과 중산산에게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중산사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 달 넘게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은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칭허우의 추모식에서 많은 거물들이 화환을 보냈고 중산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산산이 보낸 화환에는 추모 문구가 매우 간결하게 9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중칭허우 동지를 깊이 애도합니다. 여기서 동지라는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사회주의 국가나 혁명운동에서는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다른 거물들이 보낸 추모 문구와 비교하면 인생을 40년 동안 싸워왔다. 개척자의 정신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 창업은 어려웠다. 순수한 스포츠 스타, 기업가 본색 등 다양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산산씨, 왜 이렇게 대충인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와하하와 룽푸우산챈, 중칭허우와 중산산 간의 과거를 파헤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의 천연수와 정제수 경쟁, 룽푸우산챈의 과거 논란 사건들, 예를 들어 수원문, 살균 폭로, 비소문 등등이 모두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일부 창의력이 풍부한 네티즌들은 룽푸우산챈의 차파의 제품 포장 글자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는데 차 글자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건축 구조와 매우 닮았고 파이 글자는 야스쿠니 신사의 대문과 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인즉 중산산은 친일파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산산을 옹호하는 유명 인사 후시지는 차 글자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연상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라며 네티즌들에게 방역을 하기도 했고,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 비꼬는 크리에이터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감정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 무엇을 보든 그와 연관짓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곳으로 이를 연상시키는 모든 것은 중국과 한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산산의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논란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중국 인터넷 댓글은 민족주의로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룽푸우산챈을 보이콧하며 와하하가 도덕적이고 양심 있는 기업이라고 칭송하는 반면 룽푸우산챈과 중산산은 마음이 좁고 민족적 책임감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고 문제 기업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 8월 온라인 여론 사건이 거의 반년이 지난 후 중산산은 중국의 국영 방송사 대화 프로그램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자신에 대한 온라인 공격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이름을 알리는 일은 항상 깨끗할 수 없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엔 모든 게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산산은 인터뷰에서 중국 최고 부자라는 타이틀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최고 부자라는 말은 중국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농업 문명에서 바로 산업 문명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서방 국가들이 300년에서 400년이 걸리는 반면 중국은 단 30년에서 40년 만에 이뤄낸 것에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고 부자라는 말은 솔직히 말해 중국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 문명에서 산업 문명으로 뛰어넘었지만 이 과정에서 분화부의 인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랭킹 자료를 다시 살펴보며 지난 수십 년간 거대 부자들의 변화를 되돌아보면 이는 곧 중국 경제의 발전과 진화를 보여주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21세기의 첫 번째 10년 동안 중국의 부자들은 주로 제조업과 부동산업에서 나왔습니다. 21세기의 두 번째 10년 동안 도시화 흐름과 부동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인터넷 산업의 전반적인 부상과 함께 중국의 부자들은 다양한 산업에서 등장했습니다. 21세기의 세 번째 10년, 비록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발생한 일들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부동산 붕괴, 맞바빠, 즉 마윈의 은퇴, 중국 최고 부자가 의료와 생수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인 중산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신에너지 산업과 인터넷 산업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발전을 선사했습니다. 경제 구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일부 선진국들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기 전에 중국 부자 랭킹에서는 놀랍고 불안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2007년 휴른 리치리스트 500 랭킹에서 상위 10명 중 7명이 부동산 사업가였으며 특히 상위 4위는 모두 부동산 사업가가 차지했습니다. 당시 포브스 잡지가 발표한 미국 부자 랭킹에서는 상위 10명 중 절반이 인터넷 산업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 부자 랭킹에서는 부동산 거물이 점차 사라지고 장이밍, 황정, 정의춘 등 시대의 신예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이 새로운 중국 최고의 부자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중국은 옆 나라로서 여전히 거대한 시장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